1999년생의 미녀 일본 레슬링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겨우 20대 중반인 그녀는 남녀를 통틀어 일본 역사상 최초로 유스, 주니어, 시니어, U23 세계 선수권 그리고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매우 압도적인 기량으로 따버리면서 레슬링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죠. 대한민국의 레슬링 레전드 심건호 선수는 두 체급 그랜드 슬램이고 레슬링 종목도 달라 솔직히 이 선수랑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현재까지의 행보와 압도적인 기량만 보면 조금 과장해서 스사키 유이는 여자 심건호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여성 레슬링계의 역사를 쓰고 있는 천재입니다. 신장 153cm, 평소 체중 50kg대 초반으로 가장 낮은 체급에서도 작은 축에 속하지만 기술, 근력, 체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2020 도쿄올림픽 자유형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이제 겨우 24살인 천재 레슬러 스사키 유이! 유이는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태릉 선수촌에 입성하여 세계대회를 휩쓸었으며 오직 공격밖에 모르는 화끈한 시합으로 범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과연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은 세계 레슬링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스사키 유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차도로입니다. 스사키 유이는 1999년 일본 치바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와세다 대학 레슬링부 출신이며 4살 터울의 언니 역시 와사다대 레슬링 선수로 활약했는데요. 유이가 레슬링을 시작한 이유는 레슬링 선수 출신의 아버지가 시켜서일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만화 같은 일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아버지와 함께 놀러간 해수욕장에서 레슬링 코치이자 아버지 친구들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고 재미삼아 또래의 아이들과 스모 시합을 하던 도중 유이의 범상치 않은 스모 실력을 본 아버지 친구분이 레슬링을 해볼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이가 스모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혈한 스모 팬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스모 시합을 직관했던 유이는 그 영향으로 낮은 자세로 밀어치는 동작을 따라할 수 있었고 스모 선수들에게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또한 유이는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쭈그렸다 일어나는 독특한 루틴이 있는데요. 이 역시 스모 선수들에 대한 어릴 적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레슬링을 배우게 된 유이. 지금의 강력한 모습과는 달리 처음 2년 동안은 거의 이기지 못했으며 연습 중에 화장실로 도망가거나 커튼 뒤에 숨어있는 등 그저 또래 아이들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코치인 노마 요시히데는 유이가 엄청난 선수가 될 것이라 느꼈다고 하는데요. 유이는 태클을 가르쳐주기도 전에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이는 코치의 안목이 정확했음을 2년 만에 증명하죠.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선수권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4학년에는 전국 2위, 5학년과 6학년에는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림픽 3연속 금메달에 빛나는 요시다 사오리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됩니다. 이후 중학교에 입학한 유이는 누가 보더라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리는데요. 각종 전국 대회 우승을 싹쓸이하며 무려 6관왕을 달성하는가 하면 세계 유스 레슬링 선수권에서 모든 경기를 폴승으로 따냅니다. 그리하여 중학생 신분으로는 유일하게 2020 도쿄 올림픽을 대비한 엘리트 선수로 발탁되어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된 유이.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세계 유스 선수권에서 2체급을 석권하고 전 일본 선수권에 참가하지만 결승에서 7살이 많은 1위의 유키에게 폴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한번 전 일본 선수권에 도전한 유이는 결승에서 1위의 유키와 2차전을 벌이는데요. 다행히 지난 패배의 서륙에 성공하면서 마이너스 49kg급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그 밖에도 세계 유스 레슬링 3연패 및 세체급 재패와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 우승, 2017 세계 선수권 대회를 우승하는 등 규모와 체급, 나이를 가리지 않고 금메달을 획득한 유이. 이후 그녀는 아버지와 언니를 따라 와세다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또다시 1위의 유키를 꺾어내면서 레슬링 국가대표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유이는 우상인 요시다 사오리 못지않은 엄청난 기록을 세우는데요.
모든 경기를 단 1점도 내주지 않고 승리하면서 마이너스 50kg급 자유형 레슬링 금메달을 따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꿈을 완벽하게 이뤄냈지만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겠다는 집념으로 오직 운동에만 매진한 유이. 이후 2022 세계 레슬링 선수권 무실점 우승, 같은 해 세계 U23 레슬링 선수권마저 우승하면서 남녀를 통틀어 일본 역사상 최초로 레슬링 그랜드슬램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4 파리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로 확정된 유이는 올림픽 2연패에 인생을 걸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과연 선수로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 태클이란 별명이 있을 만큼 놀랍도록 빠릅니다. 보통 목 끌기로 중심을 흔들거나 팔을 걷어내기 마련이지만 유이의 경우 타이밍을 만들지 않더라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으며 때문에 숫싸움에 비중을 두기보단 공격 자체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막히더라도 노림수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집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권을 잡는 순간 일방적으로 끝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이런 스타일의 약점은 수비적인 선수를 만나거나 태클이 실패하더라도 과도하다 싶을 만큼 공격 일변도로 몰아치기 때문에 상대에게 수가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그라운드를 제압하는 특유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정석적인 기술인지는 모르겠으나 백을 주는 상대에게 사이드에서 목이나 팔을 제압한 다음 폴승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자주 등장하며 이 과정에서 완력차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발목 태클에서 굴리기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본 자세가 상대보다 낮은 유이는 가장 낮은 태클인 앵클픽을 즐겨 사용하며 만약 실패하더라도 앵클 홀드로 가동 범위를 제한한 다음 십자 굴리기로 넘어가는 것이 자주 나오는 승리 패턴인데요. 여기서 점수차를 벌리거나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그립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상을 입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체력이죠. 유이의 장점 중 하나는 기복이 없을 만큼 컨디션이 일정하고 공격 시도가 월등한데도 좀처럼 느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감량을 거의 하지 않는 데 있는데요. 유이는 시합 3주 전부터 최대 3-4kg 정도만 감량하며 이마저도 특별히 식단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자나 주스를 참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는 몸 상태로 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스사키 유이는 세계 레벨의 선수들 틈에서도 유독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며 덕분에 숫싸움에 치중하지 않더라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발목이든 다리든 하나라도 잡는 순간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어 굴리기나 폴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요. 여기서 승부가 갈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버틴다고 해도 체력이 좋은 유이에겐 문제가 되지 않고 수비적인 상대를 만나더라도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이는 실력의 비결에 대해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먼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써온 레슬링 노트로 배운 것이나 깨달은 것,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모두 기재하며 시합에 가까워질 때면 하루 최대 4시간이나 필기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언니와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유이는 언니를 이기기 위해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달려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체격 차이 때문에 이길 수 없었고 그때마다 좌절감을 숨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많게는 하루 80번 이상을 도전했던 유이는 어느샌가 한두 번 정도는 이기게 되었고 좌절감을 뛰어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이와 언니 모두 가장 큰 이유로 꼽는 선수촌 입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JOC 엘리트 아카데미라는 선수촌에 들어갔으며 이후 근력과 체력이 급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코리안 탑팀의 전찬열 대표님 역시 최근 일본 MMA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배경으로 200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 진행한 골드문 프로젝트를 지목했으며 로드 투 UFC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나카무라 리냐, 하라구치 신, 츠루야 레이, 칸타 코야 같은 선수들이 엘리트 스포츠를 경험하고 MMA로 넘어왔기 때문에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2020 도쿄올림픽 레슬링의 경우 일본은 금메달 5개, 은메달과 동메달은 하나씩 가져갔으며 금메달 중 4개는 여성부에서 나올 만큼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MMA 선수들은 어떤 이유로 유독 그래플러들이 많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명맥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그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 MMA의 시작인 일본 격투기는 프로레슬링 그리고 안토니오 이노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역도산의 사망 이후 자이언트 바바는 전일본 프로레슬링을, 안토니오 이노키는 신일본 프로레슬링을 이끌었고 후발주자인 신일본은 전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전성을 추구하는 프로레슬링! 그리고 이노키가 실전성을 앞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이자 프로레슬러인 칼 고치에게 서브미션 레슬링을 전수받은 것이죠. 덕분에 이노키는 지금의 그래플링 샵과 흡사한 양상의 프로레슬링을 구사할 수 있었고 그 기술들이 제자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서브미션 레슬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요. 조시 바네카 사쿠라바 카즈시 같은 프로레슬러 출신들이 MMA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후 신일본 프로레슬링은 보다 실전을 지향하는 선수들에 의해 UWF라는 새로운 단체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타이거 마스크로 알려진 시야마 사토루가 슈토를, 마에다 아키라가 링스를, 후나키 마사카치가 판크라스를 설립하면서 동양 MMA의 역사가 시작되죠. 다시 말해 최초의 이종 격투기 단체들은 모두 프로레슬러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단체를 이끄는 선수들조차 대부분 프로레슬링 출신이라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선수들이 구사한 프로레슬링은 흔히 아는 것처럼 스턴트보다는 레슬링과 주짓수의 혼합이기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젊은 선수들도 그래플링 기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프라이드가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올림픽 메달리스트 같은 초인류 유도 선수들이 투입되고 나카이 유키 같은 선구자적인 인물들이 주짓수를 전파하면서 레슬링, 유도, 주짓수가 자연스럽게 섞이게 된 일본의 MMA. 스도 겐키, 아오키 시냐 같은 레전드도 이런 흐름 속에 탄생했으며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 엘리트 선수들이 최근 MMA로 넘어옴에 따라 한동안 침체됐던 일본 격투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데요. 스사키 유이의 경우 레슬링에 집중하고 있지만 반대로 유이의 그늘에 가려져 소리 없이 사라지는 선수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트 스포츠와 MMA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의 경우 엘리트 스포츠에서 MMA로 넘어오는 일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격투기 팬으로서 중국처럼 UFC, PI 같은 거대 인프라가 구축되거나 일본처럼 투기 종목들끼리 자유롭게 섞이지 못한다면 갈수록 조기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세계 MMA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